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차분한 그런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뛰거나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모습, 그래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인 섹터로 보면은 이 조선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면역 항암제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 좀 긍정적이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리기판 관련주가 삼성그룹 이슈와 함께 좀 묶이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약간 좀 조용한 흐름은 외국인 매도 나오는 걸 개인이 좀 받아주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있거든요. 특히나 외국인은 반도체를 파는데 그 물량을 개인이 사들이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뭐 장중에 6%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5% 정도로 장을 마감했었는데 SK하이닉스 그리고서 장 마감 이후에 저녁에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 이슈가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DR 발행을 만약 한다면 이게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ADR이 뭔가를 봤더니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원래로 하면은 국내 주식을 본국에서 보관을 해서 해외에 유통시키던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미국 증시에 갖다 꽂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 투자자들에게 접근성 우리가 모름지기 좀 가까워야지 투자도 하고 하는 법이니까 그런 흐름들도 있고 국내 증시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상장할 때 하나의 또 통로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미국 시장에 ADR을 발행해서 그쪽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또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는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미국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 판에서 노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증시 판에서 놀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법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권시장 수준의 규제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틀 안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날의 검,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뭐니 해도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미국 증시, 뭐 ADR에 뭐 상장돼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 알려주면 기업 밸류에이션을 왠지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밸류에이션이 크게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스톡 옵션이라고 기업들에게는 이제 임직원들이 포진돼 있는데 그들이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리면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하나의 형태이거든요. 어쨌든 스톡 옵션 가치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뭐 인재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뭐 코멘트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이 미국 빅테크 예를 들어서 AI 되겠고요, 클라우드 되겠고 이런 기업들과 파트너십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SK하이닉스가 ADR 이렇게 발행이 된다면 미국 프리미엄을 조금 가져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효과,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리스크는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급락했을 때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ADR 상장, 발행 이런 이슈를 보면 SK텔레콤, KT, 한국전력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 일단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패소를 했고 포스코는 승소를 했고 쿠파는 소송 중이고 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에서 일단 외국 시장에 좀 타이트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그런 흐름들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있다 보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 제출 자료를 좀 내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내무 이베일 그리고 회의록, 개발 문서 등등등 이런 거 정보잖아요. 그런 데이터들 가다 보니까 혹여나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은 리스크는 이것도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이런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중국 공장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생산 거점 중에 한 곳인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노려보고 있고 중국도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 이런 부분에 이제 ADR로 엮인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노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있다면 마이크론을 롱 매수하고 SK하이닉스를 숏 그리고 매도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롱숏 전쟁에 따른 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뭐니 해도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SK하이닉스가 ADR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발행을 한다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런 부분의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목표가가 92만 원이었는데 만에 하나 ADR을 발행하게 된다면 목표가 92만 원 생각보다 그 시점이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 밴드보다 상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 1천억 원으로 컨센은 14조 4천억 원 정도이니까 이를 상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장 전에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H200 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수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기양양하게 또 SNS에 자신의 이런 또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조건부예요. 근데 엔비디아 칩 대중 수출 허용에 대한 조건부 뭐냐면 국가 안보를 흔들리지 않을 거 그리고 25% 비용 지불할 거. 그런데 25%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보실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상당 부분 괜찮은 칩을 중국에 수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은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세부 조율 중이고 디테일한 거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에 AMD, 인텔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 또 긍정적인 주가 흐름 과연 밤에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안보를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제조업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를 했습니다. AI 선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상은 여기 위에도 있지만 H20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H20 저가 칩 아니고요. 뭐 블랙엘, 루빈은 아닙니다. 그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H20이 이게 H가 호퍼거든요. 호퍼 기반. 그리고 이제 B100, 뭐 B200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이고 어쨌든 H200이니까 이제 호퍼 기반의 최고 성능 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블랙엘과 루빈 칩 전입니다. 그러니까 H20 대비해서는 지금 H20은 중국에서 갖다 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추론이 2배, AI 연상 관련한 훈련, 성능이 6배 이상 뛰어난 칩이니까 어쨌든 지금 예전에 이제 공급되던 칩보다는 훨씬 성능이 우수한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왕의 그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젠슨왕은 이미 예전부터 중국의 자립을 도우면 안 된다라는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칩 수출을 막게 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리그 속에서 더 발전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무서워야 된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회동 이후에 5일 만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AI 칩 보내면 안 된다라는 강경파와 젠슨왕 엔비디아 CEO처럼 완화파 사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절충점을 찾지 않았냐 그런 분석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유리기판주가 오늘 긍정적인데 삼성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이슈는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 차세대 반도체 기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을 좀 노리는 흐름들이 있고 일단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중우 엠텍에 좀 투자한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인데 시제품 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과도 함께 조인트 벤처, JV 설립을 추진하면서 핵심 소재 유리 코어 생산을
하기 위한 노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조 오늘 튀는 이유 이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한 9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황 듣고 나서 다시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9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는데 엇갈리는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일중 저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코스피 일단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 투톱이 조금 쉬어가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장중에 6% 넘게 튀어오르기도 하면서 57만 원 선을 12거래일 만에 재회복해줬는데 오늘은 일단 약 2%가량 빠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엔비디아의 칩인데 이를 중국에 수출을 승인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것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FOMC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나올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내년의 금리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시장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은 0.78%가량 빠지면서 움직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조선주가 조금 좋은데 HD 현대중공업이 6%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KDX에 대한 사업자 선정 18일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는 하나오션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급등했는데 오늘은 1%가량 오름세고 HD 현대중공업이 오늘은 6%가량 오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그룹사가 지금 인도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인도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6%가량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할 수 있겠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에 대한 오늘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심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 마스가로 주목을 받았지만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한 주목이 조금 덜 했었죠. 다만 삼성중공업도 이제 이 마스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수혜주로 제시를 했고요. 4.64%가량 급등 중입니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도 좋은데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가량 상승, LRG 넥스원도 1.42%가량 오름세입니다. 일단 현대 로템까지 전반적으로 방산단으로 초록불 켜면서 상승 중인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우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정학적 우려가 방산주의 투심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았죠. 다만 오늘은 빠집니다. 그리고 어제 좋았던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급락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의견, 그러니까 비중 축소로 모건 스탠리가 이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면서 테슬라에 대한 비중을 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간밤 3% 넘게 급락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2% 넘게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어제 좋았던 현대차도 오늘은 4%가량 빠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좋았던 종목들은 쉬어가고 오늘은 조선 그리고 방산 쪽이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코스닥 시장 시장 상황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어제와 비슷하게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조금 살펴보자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좋은 상황인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2차전 지수들 좋았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확실시하면서 이제 차기 대장주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시가총액 2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6%가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튀어오르고 있는데 지금 LNC바이오가 11%가량 급등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 중국의 내수 약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 함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중국 시장에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LNC바이오의 투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약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1%가량 오름세입니다. 오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옵틱스가 3.89%가량 오르고 있고 PIE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와 함께 유리기판주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탄력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빠르게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7%가량 빠지면서 4,13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일중 저점은 4,124포인트 부근입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래도 4,130선 위로 재회복에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2%가량 상승하면서 930포인트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짚어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코스피 시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800억가량 팔면서 코스피 시장 팔고 있는 상황,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개인이 1,085억 원가량 사고 있고 기관이 560억가량 사면서 외국인의 순매도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을 팔고 있다라는 점 일단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오르면서 1,470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투심이 조금 악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 900억가량 팔고 있고 기관은 12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10거래일 연속으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고 있다. 라는 점은 잘 지켜보시죠. 개인은 1,2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무라에서 내년에 HBM 그리고 D램, 낸드 이런 부분 동시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3중 슈퍼 사이클이다 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메모리 시장 규모는 2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4,450억 달러 굉장한 규모인데 2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HBM 출하가 확대되고 기업용 저장 장치 이 SSD 수요도 2배 증가하면서 메모리 시장 규모를 더 키울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클린룸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클린룸이 뭐냐면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 시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한번 클린룸 공장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만큼 먼지, 여타 불순물 들어가지 않게 반도체를 깨끗한 제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클린룸 이걸 하나 세우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기술력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쌉니다. 게다가 공장 건설하는 기간도 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제약이 있는데 클린룸이 부족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출하가 급격히 늘 가능성을 제한한다라는 의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는 D램과 낸드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마진이 훨씬 이제 훌륭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사적인 고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내년도 D램, 낸드, HBM 3중
폭발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에 눈이 가잖아요. 오늘 아침 증권사 삼성전자를 또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KB증권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국내 증권사 밴드를 보면 목표 주가가 16만 원 선이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최고 주가인데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16만 원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D램 생산 능력의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대급 D램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강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만 들어도 서버 D램 같은 경우에 가격이 최대 80% 인상이 이제 됐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대 빅테크를 제외한 다수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이제 부족하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가격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올리면 올렸지. 4분기 영업이익도 19조 원으로 1년 사이에 200% 성장에 대한 가능성 지금 타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많이 할인이 되어 있다라고 KB증권에서 분석하는 게 왜냐하면 2년간 HBM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대표적으로 HBM3 그리고 HBM3E 이런 제품이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퀄테스트에 대한 난항을 겪으면서 주가가 참 못 갔잖아요. 그래서 PBR 지금 1.5배인데 이것도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경쟁사 주가 대비해서 43%나 할인됐다라고 하면서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는 HBM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만에 하나 HBM 4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가치가 반영이 됐을 때 목표 주가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단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보면은 빅테크는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를 해죠. 스펙도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량도 증폭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충족할 수 있다라고 KB증권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자체 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너지 이런 부분을 좀 타진했던 구글, TPU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봤고 엔비디아 등 빅테크 검증 사이에서도 특이 사항이 없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이게 좀 순항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KB증권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재평가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주가 16만 원 유지했으니까 앞서서 노무라 증권에 이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최근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 AI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JP모건에서 마침 보고서를 내놨고 현대차와 결론적으로 기아 둘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주 환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아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기아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대차 36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15만 원인데 기아를 왜 더 좋게 보느냐 주주 환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배당소득 분리 과세 뭐 개편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아는 배당소득 관련해서도 바로 실시를 하면서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자사주 매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배당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인상에 대한 폭 이런 부분이 기아에 비해서는 좀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중 확대는 맞는데 여기에서 좀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차 판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우려 있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차종 이런 부분으로 믹스되면서 이게 시장을 이끌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 차종에 대해서는 써놨습니다. 내년 관세 부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완화적이고 환율도 우호적이어가지고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우리가 최근에 현대차가 이렇게 빵 뛰었던 이유는 로봇 테마를 달고 올라갔는데 이 JP모건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익화는 앞으로 뭐
조금 더 이후에나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뭐 비중 확대 유지에 현대차, 기아 괜찮고 기아가 조금 더 주주 환원, 배당 여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해서 목표 주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흥국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어제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의 날이었어요. 어제 종가 보니까 21% 급등하면서 긴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이 그 바통을 이어서 어제 사실 이제 9%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도 장중에 9%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현재는 한 6% 뛰고 있던데.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준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가는 것이라고 흥국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증명이라도 한 듯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유럽 쪽에서 먹을거리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산업 촉진법 발의 임박했는데 이게 유럽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화해야 되잖아요. 첨단 산업 대표적으로 배터리 되겠고 반도체, 핵심 소재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생산 그쪽에 들어와서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기업들 가치를 좀 좋게 봐주는 그런 흐름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배터리 소재 가치를 높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10%를 올려 잡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 상향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왜 준비됐다고 하면은 유럽의 헝가리 공장 요 부분이 이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럽 공장만 하더라도 그 자산 가치가 최소 4조 원이 된다고 하니까 국내 양극재 기업 최초로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생산을 그 거처를 마련한 기업이 이미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유럽 산업 촉진법이 발의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좀 있겠다라는 게 흥국증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 수혜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중국산 이런 부분을 대체하려고 하는 수요, 당연히 K국산 이런 부분이 받아갈 수가 있고 유럽 내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근거리니까 협상이 조금 더 강화될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4분기 영업이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ESS 양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판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잘 될 것으로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흥국증권 오늘의 주인공인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중 안에서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상향한 이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야기였는데요.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더라고요. 그런데 3만 원에서 3만 7천 원으로 올려 잡았거든요. 그동안 마스가 수혜주이진 않았는데 이제는 마스가 수혜주에 올라타면서 그 적정 가치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그 안에 나스코와 콘레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스코와는 군수 지원함 그리고 미 해군 군수 지원, 그러니까 군수 요게 좀 눈에 띄죠. 공동 입찰에 나섰다라는 거. 근데 콘레드 같은 경우에 미국 LNG 벙커링선, 쉽게 얘기해서 미국 배에 원유 갖다 주는 그런 느낌. 공동 진출 이런 흐름들이 앞서서 다른 조선소에서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약점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봤고 이미 그 비고르 마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MRO의 강자거든요. 근데 사업 협력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MRO 강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 향후에는 상선 되겠고요. 그리고 군수 지원함 이런 부분을 같이 건조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2건, 여기 1건 있기 때문에 미 조선사와 3건의 협력 이런 부분을 지금 해낸 겁니다. 그래서 마스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든든한 수혜주의다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3만 7천 원을 올려잡았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관련한 건설주 봐야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은 주택 관련해서 매수 시점이 이제 주택 주식 관련입니다.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코스피보다 상승률은 더 있더라고요. 연말에 추가 공급 대책도 기대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강하게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3극
5극이라고 해서 5극은 이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얘기하고 3특 같은 경우에는 제주, 그리고 강원, 전북 얘기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개 거론하기도 했고요. 지방 우대 정책을 하겠다. 수도권에 너무 쏠린 것을 완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주택에서도 중소형주를 좀 봐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탑픽 관련주는 GS건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소형 이런 부분 주택을 좀 보셔야 되는데 탑픽이 뭘까 고민하신다면 하나증권은 GS건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엇갈리면서 좀 차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특징은 뭘지, 실적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단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관찰하셨습니까? 네, 우리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이 이 4,000포인트에 대한 상당히 좀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보면 시장이. 그래서 어느 날 4,000포인트가 깨졌지만 지금 4,000포인트를 이제 올라서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핵심으로 보고 계시는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어느 라인에서 이제 좀 추가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뭐 5,000포인트가 간다, 그죠? 하이닉스가 뭐 80만 원 간다 이런 어떤 목표가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한 60만 원대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은 더 이 60만 원을 한번 터치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그룹이 어디냐면은 2차 전지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지수를 이렇게 좀 견인해주기 위해서는 지수와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야만 지수가 이렇게 좀 울타리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또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현대차까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형태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오늘 비록 조정은 보고 있지만 이것이 뭐 영원한 조정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의 모습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좀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주가가 막 뛰어서 올라갈 때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이 살짝 이렇게 좀 조정을 볼 때 이 종목이 언제 나타났느냐 시장이 상승할 때 나타나서 지금 시장이 조정 볼 때 살짝 조정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눌림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두는 그런 전략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 관련한 이런 어떤 패턴의 종목들도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뭐니 해도 지금 로봇, 그죠?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물론 뭐 트럼프의 로봇 전쟁 이런 어떤 언급이 있는 것도 물론이겠지만은 지금 이제 인간이 그죠? 이제는 로봇에 의존해야 되는 이제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로봇에 많이 의존하는 이런 어떤 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눌림 시에 좀 지속적으로 보고 사실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지표가 어떠냐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다가 어떤 그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나는 그저 눌림시 매수해서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이냐 아니면 나는 뭡니까 강할 때 포지션을 취해서 달려드는 전략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투자 금액을 보면서. 그러나 지금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쉽게 죽지는 않는 그런 어떤 패턴이고 오늘은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그저 각자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죠? 상승을 많이 한 요런 어떤 형태의 모습이고, 오늘은 지금 보면은 이제 한라캐스트가 뭐 테슬라와 관련돼 있는 그죠? 그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오늘 시장을 약간 주도하는 부분들은 바이오인데, 이 바이오는 지금 어떠냐면은 아무래도 좀 개별 성향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이오에 관한 어떤 투자 방식은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물론 지금 탈모 관련해서 뭐 현대약품이 지금 거의 뭐 3년상을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찬찬하게 보시고 이 시장에 대한 그래도 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지켜보시면은 그렇게 뭐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마음 그 포인트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훈련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이제 FOMC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FOMC 중요한 변곡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도 세우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전략 바로 이어집니다. 뉴욕 증시가 연준의 올해 마지막 회의를 하루 앞두고 숨을 죽였다. 시장은 인하 확률 90%를 외치지만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오히려 꿈틀거렸다. 다우지수는 0.45% 내린 47,739.32에 마감했다. S&P 500은 0.35% 하락, 나스닥은 0.14% 빠졌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4.17%까지 치솟으며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CNBC는 25p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됐다며 인하 불발 시 시장이 3%가량 출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이 데이터 기반 접근을 재확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별로는 브로드컴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칩 협력 보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IBM의 110억 달러 인수로 컨플루언트가 29% 폭등했다. 오라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1.4% 상승했다. 반면 테슬라 메타 알파벳은 동반 약세로 불안한 균형을 연출했다. 다가오는 12월 FOMC 그 전의 전략은 무엇이고 우리가 FOMC 지나고 이후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건지 수익률 날 수 있는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 모셨거든요. 정말 여쭤볼 게 상당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12월 FOMC 우리가 그 파고를 잘 넘는 게 과제인 것 같은데 네. 뭐니 뭐해도 뭐 금리는 인하될 것 같긴 한데 네. 점도표의 모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후 이제 연준의 행보에 대한 시그널링을 주는 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 점도표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 총 연준 인사들이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중에 12명이 보팅을 하고요. 연준 내 이사들이 뉴욕 연은 총재까지 해서 그 부위원장이니까 계속 당연직으로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8분이 하고 지역 연준 총재 4분이 해서 예. 12명이 보팅을 하는데, 왜 지금 시장에서 조금 논란이 있느냐면 지금처럼 연준 내 점도표가 이렇게 양 끝단으로 분화가 된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K자인가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거기에 한 중간쯤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이제 매파 의원들 중에는 연준에 있는 그 건전성을 관리하는 연준 유사 중에 바 부의장 같은 사람은 그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연준 총재들이 최근에 조금 더 지역 팩트를 반영해서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있다 보니까 매파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올해 보팅권을 갖고 있는
캔자스 시티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연준 인사들은 상당 부분 지금 좀 강하게 인하를 좀 반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점도표 상단은 현 기준금리 이제 4% 상단이잖아요. 거기서도 더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내년에 아예 동결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매파. 네, 매파죠. 예. 가장 완화적으로 2% 중반까지 내년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 앵커님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또 트럼프 그거겠죠. 예. 절대적인 트럼프 지지자.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예. 그 미국 또 경제 자문관이었죠. 스티브 마이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이런 보고서, 미란 보고서. 저기 환을 다른 나라들의 미국 달러를 더 약세로 끌고 가서 제2의 플라자 합의 마러라고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모여서 다시 한번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다른 나라의 부담을 넘겨야 된다. 지금 관세 정책의 큰 틀을 짤 때 일조했던 양반이 지금 기준금리, 미국 연방금리 2.5까지 낮춰야 된다는 가장 비둘기. 경제 책사였던. 위는 4%고 밑은 2.5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은 뭐 완전히 양끝으로 갈라졌냐? 아니요. 그 사이에 점점점점점 찍으면서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너무 분화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일괄적으로 갈 수 있느냐? 현재 주어진 이 분화된 점도표에 20명이 찍은 점도표의 중간값은 내년에 한 번 인하입니다. 이번 12월 인하를 포함해서 내년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3.5% 상단에서 멈춰야 된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미국 경제 비교적 하드 데이터라고 하죠. 소비라든지 뭐 기타 소비 관련 뭐 투자 관련 지표들이 조금 지지가 되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높느냐. 그리고 관세 쪽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데 요것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정도의 점도표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시각은 약간 매파 쪽. 그런데 여전히 고용이 취약하고 그리고 전체 미국 물가가 피크아웃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뭐 미국 물가는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엄청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 확산되면 내년 점도표가 2번까지 중간값이 다운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 쪽에 조금 더 시각을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연준 내의 핵심 인사들이 연준 이사들이라든지 뉴욕 연은 총재 같은 분이 이번 12월 인하를 지지하면서 아직까지 중간값이 대략 3% 내외 정도거든요. 거기까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한 차례 3.5, 2027년에 한 차례 3.25 정도까지를 2년에 걸쳐서 가야 된다 보고 있지만 내년까지 그 기대를 좀 땡겨 들어온다고 하면 최근에 미국의 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들이 좀 많이 희석됐습니다. 그 케빈 해시시라고 하는 트럼프의 또 가장 최측근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되면서 이분이 트럼프 말을 잘 들으면 금리를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끌어내리지 않을까 하는데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그 반대급부로 또 강하게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년 뒤에 미국의 선도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시장은 3.25까지 간다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기대가 조금 희석되는 오히려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 만약에 이번 12월에 내년 점도표가 2차례 정도 인하까지 확산되지 않는다면 최근 그래도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미국 증시에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저는 채권 시장 관점에서 조금 더 도비시하게 시장을 보는 입장인데 그 포인트가 달성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 남은 기간 또 미국 증시에서의 약간의 잡음이 커지실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12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연준 위원들 간의 갈증. 이 부분이 얼마나 봉합이 될 수 있을까. 네. 지금 뭐 K자 양극단으로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내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2차례 인하 네네. 쪽으로.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 가면 갈수록 12월 뭐 FOMC에서 추가적으로 매파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FOMC 뒤에 확인될 고용 지표가 있는데 사실 우리 2주 전만 해도 10월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 지역 연준 총재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됐을 때는 12월 인하 확률도 30% 이내로 굉장히 낮아졌었어요. 예. 그 12월 인하 기대가 30% 이내로 낮아졌을 때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한 8%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연준 인사들 특히나 아까 얘기드렸던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의 좀 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당연직 부의장이죠. 뉴욕연은 윌리엄스 총재 같은 사람이 12월 인하를 지지하면서 그래도 이번 주 인하 확률이 다시 80%까지 올라왔다. 그 부분들이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좀 확보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이후에 재정 관련된 정부가 돈을 쓰는 쪽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당연히 인하를 해주고 그 내년에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확산시키지 못한다면 이게 또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에 당분간은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는 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하나 뭐 동결 인하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있잖아요. 네네. 이게 2달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네네. 역전되면 이제 경기 침체 신호니까 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경제 확장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은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전히 좀 둔탁한 네. 둔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요즘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 경제는 네. 하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실물 지표들 차원에서는 네.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요. 네. 방금 얘기하셨던 ISM 지수, 그다음에 또 하나 미시간대 소비 심리, 두 개 기업 심리와 소비 심리, 민간의 가장 중요한 선행성 지표들은 뭐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소비 심리는 사상 최저치고요. 그리고 기업 심리도 위축 국면에 들어왔을 정도로 나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미국 경제, 우리 미국 경제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쪽에 대한 탄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고 올해도 미국 증시가 한 10%대 중반 올라서 우리는 꽤 그래도 미국 투자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MSCI 월드 인덱스 기준으로 글로벌 평균 주가 지수 수익률이 얼마냐? 예, 10%대 후반입니다. 이 정도로 미국 경제 글로벌 주가 지수가 상당히 양호한 그 평균 수준을 미국 증시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원래는 한 2% 정도 성장을 해야 양호한 나라로 하는데 올해 2% 성장이 안 나옵니다. 내년 시장 컨센도 IMF 같은 기관들이야 뭐 2%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컨센은 여전히 1% 후반대. 미국 경제에 대한 탄력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 거기 중심에는 방금 얘기하셨던 심리 지표들의 위축이 일부 기업들이 이제 비용 문제 때문이라도 고용을 줄이고 있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준보다 또 낮은 수준에 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축을 별로 가계가 안 해놨다는 거죠. 심리 지표는 사상 최대로 위축돼 있는데 저축도 별로 없어. 이런 상태라고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대한 안정성 취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연준이 기존의 그 9월 FOMC에서 내년에 한 번 인하 정도를 점도표를 찍어놨지만 이번 12월에는 그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아래쪽으로 가줘야 정책적인 힘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내년 초반까지 다시 좀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그 부분은 경기 여건과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지표가 오히려 배드 이즈 굿으로 지금 해석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위원님, 10년물 국채 금리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4% 고원저리에서 안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안 떨어지면 연준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향후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경기가 나빠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 연준이 그거에 부담해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시장을 쫓아가는 방향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실물 아까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표들이 안 좋으니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아래쪽을 열어주면서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니 장기금리가 따라가는 그런 인과관계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네. 저희는 지금 미국의 장기금리가 4%대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미국이 일시적으로 물가가 높을 때 명목 성장으로 뭐 4%대 이상의 성장을 냈지만 미국은 평균적으로 실질 2%, 명목 3%대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장기금리가 그 정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올해 왜 그 펄스트 브랜드, 뭐 트라이컬러와 같은 미국의 자동차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조금은 취약한 기업들이죠. 거기에 사모대출 시장에 문제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 고금리가 주는 스트레스가 지금 일부 이제 저신용 쪽 그런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택 가격도 올해 3월 달부터 한 8월, 9월까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9월, 10월 금리 인하를 내주면서 하락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주택 시장도 사실은 실질 주택 가격 보면 역사상 최고치 서브프라임 때보다 지금 10% 가까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착륙시키고 안정화시키려면 미국의 4%대 장기금리는 4%가 넘는 이 장기금리들은 상당 부분 경제 부담을 주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그런 부분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내년까지 기준금리 좀 더 인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경기가 아직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충격은 없지만 그런 기조는 가져가면서 금융 안정을 도모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내년 추가적으로 이 두 차례 금리 인하 예상해 주신 약간 도비씨 네네. 비둘기적인 그런 맞습니다. 의견을 주셨군요. 12월 FOMC 이후에 달러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네. 미국의 달러가 조금 약해지지 않겠냐. 그리고 케빈 해시과 같은 트럼프 인사를 하면 조금 또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하겠지만 올해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약화될 때는 내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마켓 프라이싱 3.25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해서 미국채 2년 금리가 이미 3.4%예요. 3.4, 3.5. 그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추가적인 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달러 지수 자체는 조금 약세로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강도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수준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로 놓고 보면 지금 1,470원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로 가져갈 수 있는 룸이 한 30원 이상 룸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정도를 기대하고 가시는 게 맞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글로벌 채권 지수 편입에 따르는 자금들이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거든요. 10월 이후 외국인이 현물 채권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계속 가져가고 있지만 현물 채권 시장에서만 23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내년 연초에 이제 내년 4월에 편입이라 이제 패시브 자본들까지 조금 더 채권 시장에서 유입이 되면 그런 게 조금 원화를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미국의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강화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 플로우들이 조금 더 유입되는 힘이 강화되면 지금 원달러 환율 1,470원 꽤 높죠. 근데 내년 초까지는 이게 기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뉴노멀 시대는 맞는데 1,400원대 초반까지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여지는 좀 확보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엔화도 신경 쓰이잖아요. 일본 시장. 예. 최근 이제 중국하고도 대립하고 있고 네. 그 고집이 또 말도 못하고 예, 총재에 영향을 좀 받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메인 포커스가 내년에 또 정부가 돈을 쓰겠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한 20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은 200조 원 가까운 돈에 추경, 정부가 돈을 쓰는 정책을 내니까 또 유동성이 풀리고 일본이 지금 물가가 낮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올해 내수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일본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그러면은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BOJ가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뭐 엔캐리가 청산되지 않을까. 일부 뭐 특히나 코인 시장을 네. 중심으로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엔화 자체에 방금 얘기했던 정부가 푸는 돈의 힘과 일본이 그 유동성과 자산 시장의 거품을 좀 통제하겠다고 일본 BOJ가 인상하는 게 힘이 맞물려서 엔화는 그렇게 절상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데 엔화가 그러면 강세로 가지 않을까요? 역으로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가 멈춘 상태에서 우리는 통화 정책이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엔화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 증시에 더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대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세계 채권 지수 편입과 함께 내년까지 투자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뭐 생산적 금융이죠.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그런 준예상성 정책들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원엔 환율의 연동성은 좀 일부 이때 오히려 원화가 지금 그동안 너무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화와의 관계에서 일본 엔화 절상되는 부분은 사실은 주변 통화의 약세가 우리한테 주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부담 요인이 조금 완화되는 측면으로 일본 쪽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환경이 흔들리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체력과 내공이 있으면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쿠션이 있는 거니까 한국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한국 경제는 올해까지 좀 어려움을 딛고 네. 내년까지는 좀 개선되는 방향을 믿고 가는 게 지금 코스피 4천 시대에 맞는 방향이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내년은 코스피 5천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채권 이런 부분에서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시대인데 채권 사야 되나요? 국내 채권이 최근에 올해 바닥 대비 무려 80bp, 0.8%나 올랐습니다. 제가 올해 하반기 국내 채권 시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개선되는 거나 통화정책 기대만 너무 기대하고 가지 말자. 내년에 준예산성 정책 때문에 뭐 은행채나 공사채 발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급 부담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는 우리 금리 인하가 끝났다는 실망감까지 다 반영해서 인상까지 반영하고 오른 수준입니다. 제가 국내 채권 시장을 게르, 네네. 닭갈비다, 먹을 게 별로 없다 했는데 요즘은 국내 채권 시장이 닭갈비살 정도, 가슴살 정도 살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요리는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3%대 무위험 수익률은
연금형 자산이나 깔고 가는 측면에서 채권도 물론 전 주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 그렇지만 국내 채권이 그만큼 약세를 기록해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보실 시점이 됐다.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고 채권보다 더 나은 건 주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섹터가 괜찮은지 거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역시 지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혁신 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AI와 로봇 관련된 이런 기대들, 그거는 이제 글로벌적인 테마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혁신이 되면 내년에 뭐 게임을 해가지고 사람하고 대결을 하겠다, 로봇으로. 뭐 이런 단계까지 온 걸 보면 네네. 그쪽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은 지금 가장 주도주였잖아요. 예. 아직까지 뭐 AI 최근에 거품론이 있긴 하지만 로봇과 연계지어서 생각한다면 AI는 로봇까지 아직 거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쪽을 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중요한 순간 12월 FOMC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전략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했고요. 윤여삼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회의 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고객에 한해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신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을 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과 루빈 등 차세대 칩은 이번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혁신을 막은 잘못된 결정이라 비판하며 미국은 AI 패권을 지키면서도 안보와 산업 이익을 모두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SNS 보면 커다란 선물 상자를 언박싱하는 영상들이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특징적이었던 건 이게 날짜마다 하나씩 열어보는 선물 상자인데 찾아보니까 이게 이름이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합니다. 달력같이 생긴 이 선물 상자는 그저 크리스마스 디데이를 세는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요즘 MZ세대에게는 하루 한 번 작은 행복을 선물하는 감정 소비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드벤트 캘린더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이 캘린더는 원래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돼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루에 한 칸씩 열어가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풍습에서 비롯됐습니다. 초기에는 사탕과 장난감이 들어있는 소박한 달력이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연말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축적해가는 즐거움의 경험으로 바꿔주는 아이템이 된 거죠. 그래서인지 온라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크리스마스에 가까워진다. 이런 한 문장이 공감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공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경험 소비 성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인기가 폭발인데요. 단일 상품을 사도 24개의 작은 경험이 묶음으로 제공되고 하루에 하나만 열 수 있다는 제한이 오히려 짜릿함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열풍에 불을 지핀 건 글로벌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디올, 샤넬, 루이비통이 VIP 선물용 어드벤트 캘린더를 만들면서 시작됐고요. 올해는 디올의 99만 원짜리 캘린더부터 생로랑의 650만 원 캘린더까지 수십에서 수백만 원대의 제품들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비쌀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우선 디올의 어드벤트 캘린더에는 향초, 화장품, 스킨케어 등 24가지 제품이 담겨 있습니다. 100만 원에 가까운 비싼 가격임에도 40만 원대 세럼이나 한정판 향초, 블랙핑크 지수가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블러셔 등이 포함돼 있으니까 해자다 이런 입소문이 들고 리셀가가 정가의 2배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에 국내 유통 식품업계도 빠르게 참전했습니다. 다이소는 매년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자체 어드벤트 캘린더를 출시했고요. 스타벅스는 연말 텀블러, 머그, 뱅쇼 음료 라인업을 앞세워서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오리오는 DIY 과자 세트, 간식 캘린더 13종,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스누피 캐릭터와 협업을 해서 한정판 라인업을 만들었죠. 그리고 올해 가장 의외의 히트를 만든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엽기 떡볶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엽떡은 특유의 불맛과 맵단 조합을 그대로 살린 엽떡 캘린더를 선보였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매운 간식과 굿즈를 열어보는 컨셉트로 공개가 되자마자 MZ세대 사이에서는 엽떡이 어드벤트 캘린더도 한다니 힙하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SNS에서는 언박싱 영상이 순식간에 확산되며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죠. 결국 어드벤트 캘린더는 단순한 시즌 상품이 아닙니다. 연말의 시간을 하루 단위로 재구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감정 소비 구조인데요.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게 보낼 필요 없이 매일 작은 설렘을 하나씩 쌓아가며 나만의 리듬을 만드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검색량은 해마다 폭증하고 브랜드들은 경쟁하듯 시즌 한정판을 내놓으며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시장에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이 쏟아지며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이 주는 특별함, 그리고 연말 감성이 합쳐져서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달력이 몇백만 원에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얼마 안 남은 크리스마스, 오늘은 어드벤트 캘린더 소개해드리면서 내일 또 재미있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입사원입니다. 저걸 보고 있다 보면은 하나 사기가 겁이 나네요. 그쵸? 연말에 케이크 사고 뭐 저런 거 사면은 와 이거 돈이 얼마인가요? 이게 세상에 비싼 것만 있죠. 자 어쨌든 비싸면 비쌀수록 팔리는 정말 신기한 세상, 그쵸? 오히려 싸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저기 겨울철이라 막 몽골레어도 입던데 막 싸면은 너 이거 짭 샀냐고. 이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주시장에서도 일단 주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일어나고 있죠. 이제 주시장에서는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면 좋잖아요. 근데 뭐 저기랑 약간 똑같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막 비싸도 더 잘 팔리잖아요. 삼양식품도 효성중공업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막 100만 원 넘고 SK하이닉스도 60만 원 넘고 그래도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여러 번 계속 소개시켜 주시는 저런 아이템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케이크가 막 30만 원, 50만 원 하는데도 없어서 못 산다며요. 그러니까 이 주시장에서는 그런 게 좋아요. 그렇죠? 한 주당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수량이 부족해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 뭐 주식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면은 기분도 좋고 그걸로 이제 저런 케이크나 뭐 몬블랑이나 이거 사면 되겠죠. 자, 점점 이제 한 주당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자, 오늘 그 코스피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6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한 20일 안에 봤더니 이제 한 주당 가격이 높은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다 이제 액면 분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10만 원 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150만 원 넘었고 그렇죠? 160만 원대고 HD 현대중공업 60만 원 앞두고 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갔다 와서 지금 다시 95만 원대고 기아랑 KB금융도 다 10만 원대로 올라섰거든요. SK스퀘어, 삼성물산도 30만 원대, 20만 원대고 야 이거 만 원대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이제는 이 만 원대에서 6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76,900원, 신한지주 77,500원, 한국전력 55,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83,300원. 물론 이게 그 절대 가격이 모든 걸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만약에 절대 가격이 제일 그냥 높은 거라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일 시가총액이 커야 되잖아요. 한 주당 가격이 164만 원이니까. 삼성전자도 이거 원래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으로 이제 액면 분할된 거죠. 이 절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작고 뭐 크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딱 이제 한 주당 가격이 뭐 얼마면 한 주는 얼마 주고 살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만만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면 만만치 않죠. 그 한 주당 가격으로 따지면 20위안에서 가장 낮은 게 한국전력이네요. 5,5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 주당 가격이 5만 원이면 나 5만 원짜리 신사임당 한 장이면 살 수 있네? 근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0만 원이니까 5만 원짜리가 몇 장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수급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 삼성전자가 비싸서 SK하이닉스 사네. 그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뭐 PER, PBR 따져서 그 비싸다는 그 고평가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였다는 거죠. 한 주당 가격.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200만 원, 300만 원 했고 SK하이닉스가 10만 원 아래였으니까 지금 10만 원 아래짜리가 저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그냥 대신 사는 그런 저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너무 비싸서 한 주당 가격이 SK하이닉스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2의 플랜으로 사던 건데 지금은 위치도 바뀌었죠. 그리고 한 주당 가격도 이제 SK하이닉스가 더 비싸졌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해서 이러다가 SK하이닉스도 액면 분할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렇게 이제 80만 원, 90만 원 가버리면은. 자, HD 현대중공업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조선이 대장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방원이 계속 바꾼다고 했잖아요. 지금 또 오늘은 바꿔서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누르고 HD 현대중공업이 7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또 8위로 갔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7, 8, 9위에 또 붙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7, 8, 9위. 신기하게 또 모였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순서대로 어떻게 불러줘야 됩니까? 오늘 딱 조방원 됐네요. 조방원. 가장 언론에서 많이 말하고 입에 가장 붙는 거. 조방원 순서대로 됐어요, 지금. 그렇죠? 7위 HD 현대중공업 조선, 8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9위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조방원이 됐네요, 드디어. 그렇죠? 이게 또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세 개가 촘촘히 붙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차 기아가 요즘에 뜨거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구도 재밌죠? 6위랑 10위가 현대차 기아예요. 7, 8, 9위 조방원을 딱 쌈 싸먹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게 구도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현대차 기아. 예를 들어서 구경제라고 하긴 그렇고 구시대도 그렇네. 옛날에 활약을 했던 올드보이들이잖아요. 조방원은 최근에 떠오른 애들이고 이게 지금 신구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6위에서 10위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강력히 같이 시너지를 내면은 5천이 가능하죠. 현대차 기아가 도와주니까요. 여기에 이제 네카오까지 붙으면 되는지 네카오는 약간 지금 좀 침체되어 있고 네카오가 옛날에 10위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지금 10위 밖으로 갔죠. 걔네들까지 합세하면 이게 이제 밑에서 위로 밀어올리는 압력이 지금 상당히 지금 좋죠. 어쨌든 간에 현대차 기아가 조방원의 덩어리처럼 같이 붙어서 지금 그 강한 전선을 형성했다. 아주 구도가 좋아 보이고요. 자, 조선 오늘 조방원의 조자를 지금 탈환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개가 다 빨개요, 지금. 자, HD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조방원의 조를 놓치기 싫을 텐데요. 그렇죠? HD 한국조선여행에서 물적 분할되어서 저번에 봤죠?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 이제 겹칠 겁니다. 이제 계속 이제 겹쳐서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쯤은 그래도 이 기업 개요가 머릿속에 있게, 맞죠? 뭐 2, 3천 개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을 수는 없죠. 상장 폐지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이 대표 종목들은 좀 머리에 있어야죠. 대충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목 번호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조선 사업에서 LNG선, 고부가 같이 가스선, 해군 함정까지 군함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해양 플랜트가 있죠. 보통 조선주들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선은 이른바 우리가 배를 만드는 회사고 해양 플랜트는 그보다 조금 더 공정 주기도 오래 걸리고 더 규모도 크고 가격도 비싸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원유 생산 저장 설비들 뭐 FPSO나 이런 플로팅해서 떠 있는데 거기서 막 원유를 저장하고 끓이고 가스를 뭐 내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 대응을 위해서 수소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까지. 그러니까 추진이 붙으면 엔진을 그걸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막 그 벙커 CU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수소 암모니아로 이제 돌린다는 거죠. 청정 에너지로.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 SMR, 다 있어요. 여기 원자력까지 있어요. 그렇죠? SMR 사업 진출, 친환경 선박 기술, 미래 에너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이게 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굉장히 다채로운 회사죠. 자, 매출액이 18.2% 증가, 영업이익 245.7%, 당기순이익 263.2%. 와, 실적이 정말 뜨거운데요. 그렇죠? 조선 부분은 고성가, 이 LNG선 같은 걸 만들면은 선가가 높아요. 배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성가 받고 친환경 선대 갱신 수요로 선단들을 얘기하는 거죠.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자, 엔진 기계도 있죠. 엔진 기계는 이중연료 엔진. 그러니까 엔진을 2개를 쓰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벙커시유, 그 벙커시유가 그 아스팔트 만드는 거거든요. 제일 쓰레기 기름, 그 원유를 끓이면 가마솥에 누룽지처럼 붙은 게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우리 아스팔트 까는 거 맨날 뒤엎고 그러죠. 제일 싸구려 기름 걷다 쓰는 거예요. 휘발유, 경유, 등유는 이제 주유소에서 팔아서 자동차 굴러가는 거고. 근데 이제 벙커시유를 아스팔트 만드는 원료로도 쓰지만 저기 배의 원료로 썼단 말이에요. 제일 쓰레기 막 검은 연기 나오는 거. 그게 오염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국제해사기구라는 데서 이제 제한을 뒀어요. 그런 거 이제 제한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줄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한 수소 암모니아 이런 거 가야 되는데 당장 수소 암모니아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연료 엔진을 그 하이브리드 중간 단계로 브릿지로 하는 거죠. 벙커시유 엔진으로 하다가 이제 먼 바다로 가죠. 이게 땅이란 먼 바다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연기가 안 퍼질 것 같은 데로 가면 이제 벙커시유 돌리고, 그다음에 연안이라고 하죠. 이제 다른 나라 연안들 가갖고 막 연기 뿜뿜 하면은 거기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예 거기서는 이제 조금 LNG 연료를 쓰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중 연료를 그래서 쓰는 거죠. 고부가 가치 제품이 선가가 높아지는 거죠. 고부가 가치 제품이 확대되면은 비싼 가격에 파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비싼 배를 팔면서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부분은 유가 안정으로 흑자 전환이 됐다. 저기서 아까 전에 뭐 원유를 생산 저장 설비를 한다며요. 해양 플랜트로. 거기서 이제 유가가 안정되니까 그 마진이 남아서 흑자 전환했어요. 근데 암모니아 이중연료, 이건 아까 이제 벙커시유랑 암모니아를 2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엔진 선급 승인 시험을 완료해서 차세대 친환경 엔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이 있네요. 인도 현지 신규 조선소. 오, 이거는 그쵸. 인도에다가 만드는 건데 울산하고 굉장히, 울산 바다가 굉장히 그게 있잖아요. 좋은 지점이, 울산에 왜 무슨 뭐 고래 프로젝트니 이런 것들 왜 있어요? 울산은 물이 풍부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저기 뛰어나고 바람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풍력 발전이라던가 뭐 조선소라던가 이런 게 되게 좋은 위치예요. 근데 인도에 굉장히 유사한 지역이 있답니다. 울산과 기온과 강수량이 유사한 지역에 지금 현지 신규 조선소 설립 본격 검토한다고 하면서 오늘 보니까 지금 배타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뭐 이게 완전히 진행되는 거 아니고 이제 업무 협약을 한다.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낀 건데 여기 보니까 뭐 스탈린주 총리 라자주 산업부 장관 뭐 그쪽 지역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인가 보죠. 그다음에 최한래 HD 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타밀나두네요. 지역 이름이. 타밀나두라는 곳을 찾았나 봐요. 그래서 현지 신규 조선소 인도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이 좋겠죠? 왜냐면 조방원 하는데 사실 방조원, 원조방 이렇게 됐을 때도 있었으니까 오늘은 조선이 위로 갔습니다. 자, 저번에 올렸던 거랑 그 똑같은 분이신가요? 저 풍선 들고 가는 거 GIF 파일 똑같은 거 있었는데 다른 분인지 똑같은 거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계속 빨간 그래프로 가자 하면서 풍선이 올라가는 밈을 올려주셨고요. 한오는 안 오르고 넌 오르냐. 자, 이분은 이제 하나오션의 주주분이신 것 같은데, 자, 하나오션도 이 원조방, 방조원, 조방원 할 때 조선에 해당되는데 시가총액상으로 이제 하나오션이 지금 17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오션도 뜨거웠는데 요즘에 좀 주춤거리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오션 주주분들은 오늘 좀 아쉽죠. 하나오션은 지금 0.61 정도만 오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6% 급등하고 있으니까 10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한오는 안 오르고 넌 오르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고요. 가라 조선대장은 너다 이런 신문이 있고요. 조선은 10년 주기다. 그쵸? 조선은 거의 이제 10년도 더 됐죠 사실. 지금 2000년대 초반 2007년 8년 그때 갔던 게 지금 이제 20년 만에 다시 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정말 빅사이클, 이 시클리컬 경기 민감업종의 대명사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제대로 타갖고 뽕을 뽑고, 그쵸?
또 내리막길을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 호흡을 갖고 잘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 조선은 10년 주기다. 이렇게 써놨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도 바이오일까요? 오늘도 약간 바이오, 그쵸? 제바 하니까 오늘 그래도 제약입니다. 제약 이름이 붙었죠. 우리가 그래도 제약과 바이오는 약간 제약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탄생된 산업이고 바이오가 그 다음에 들어왔고 이제 제약과 바이오가 막 이렇게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쵸? 이 유한양이 대표적 아닙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제약회사가 뒤늦게 태동된 바이오 회사들한테 돈을 뭐 빌려주거나 연구에 대한 어떤 R&D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꽃을 피우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모범 케이스를. 유한양행이 오스코텍하고 제노스코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받아들여서 렉나자를 탄생시키고 그 마일스톤을 나눠받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 그렇죠? 그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제약회사들이 보통 이게 잘 안 줬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오 회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 싫으니까 제약회사들이 꽁꽁 이제 싸매고 이제 R&D 자료도 안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의 시대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방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바이오 회사도 그렇죠. 지금 당장 총알이 없으니까 총알이 있는 거는 그동안 많이 제약회사는 그동안 판 일반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블록버스터나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약국가 사 먹는 그 수많은 것들 다 제약회사 제품들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새롭게 R&D에 투자, 영업사원한테 너무 투자했어요, 그동안. 제약회사들이 그동안 잘못한 게 그거였잖아요. 영업사원들 영업인력을 비대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죠? 영업인력들 막 돌려가지고 의사 사모님들 막 운전해드리고 막 그러면은 의사들이 그 자기 약품 쏴주고 잘 되는데 뭐하러 연구개발 인력 그거 연구개발해가지고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도 모르는 성과에 누가 투자합니까? 그래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다가 지금 이제 변한 거죠. R&D에 투자라고 이러면서 삼천당제약도 그래서 원래는 뭐 팔던 회사예요. 눈물, 인공눈물, 우리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눈물 아니면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되는 인공눈물, 그 눈물 저만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업체예요. 근데 요즘에 저만제로 뜨고 있나요? 아니죠. 삼천당제약 막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맞죠? 신약 무슨 개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잖아요.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저게 바로 그거잖아요. 여기서 아일리아라는 그 블록버스터가 특허만료가 되면서 셀트리온도 만들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만들고 뭐 지금 삼천당제약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 일본, 유럽, 캐나다 품목허가 획득했고 미국, 라틴 아메리카 6개국, 동유럽 8개국과 독점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한 게 다 써져 있었거든요. 자, 일회용 저만제 시장 옵투스 제약 인수해서 그거 했고 항생제 무슨 순환기준의 치료제, 소화기준의 치료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팔다가 지금은 완전 환골탈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저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지금. 자, 뉴스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지금 10위예요, 10위. 그렇죠?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 이거 지금 어저께 돼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저께 될까요? 넘어갈게요. 어제 제가 얘기드렸던 그렇죠? 김현수 연구원께서 전기차 매수 의견을 했다. 아주 저 눈여겨볼 장면이었고요. 자, 녹내장 치료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삼천단제약, 옵투스 제약. 아까 삼천단제약이 옵투스 제약을 인수해서 그 국내 인공눈물 저만제 시장 1위에 갔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산텐제약에 녹내장 치료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삼천당제약, 옵투스 제약, YS생명과학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게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법적인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특허에 관련돼서 특허에 대한 심판 청구를 지금 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요 녹내장 치료제 시장 여기에 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이슈가 하나 나왔고요.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오늘 9% 오르나요?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네요. 자, 이제 시작이다. 떨어지 말고 꽉 잡아요. 자, 저거는 완마하면서 저것도 GIF 파일인데요. 움직이는 파일입니다. 어머나 얘 왜 이래요? 자, 그렇죠? 삼천단제약이 그동안 약간 주춤거리다가 지금 또 다시 시작을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촌철살인 마켓마블 코멘트는 HD 현대중공업 커뮤니티에서 꼽았습니다. 자, 이 공개하기 전에 이제 김우빈 씨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HD 현대중공업 아까 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무슨 배 만들고 해양 플랜트 그거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삽니까? 그러니까 요트를 만들면 사겠죠. 근데 저런 배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냐고요. 슈퍼 가서 사요? 저렇게 거대한 LNG 무슨 운반선 무슨 암모니아 수소 운반선 삽니까? 그러니까 B2B잖아요.
우리가 만지기도 힘들고 그런 기업들이 김우빈 씨라는 소비자 이른바 일반 국민들이 좋아하는 탤런트를 요거 모델로 쓰는 경우가 드물죠. 그리고 쓰더라도 무슨 광고합니까? 재미 더럽게 없죠. 솔직히 말해서. 재미 진짜 없잖아요. 그렇죠? 애국가에나 나올 법한 광고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김우빈 씨를 모델로 했는데 저거를 또 재미없는 거 만드나 했더니 너무 신박한 광고를 지금 만든 겁니다. 뭐냐면은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근데 한 가지만 딱 살짝 소개해드리면은 김우빈 씨가 차를 몰고 강에 피크닉을 가는 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의 초대형 LNG 운반선을 타고 피크닉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오, 오빠 저거 뭐야?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것 중에 아까 뭐 LNG 초대형 운반선도 있고 암모니아 운반선도 있고 뭐 원유 운반선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 또 원유 운반선을 타고 가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원이 주차 어디다 해요? 김우빈 씨가 물어보니까 여기 주차장 있잖아 했더니 김우빈 씨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가리키면서 제가 지금 주차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서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초대형 원유 운반선, 무슨 초대형 LNG 운반선 이런 거 HD 현대중공업 주식하시는 분만 알지.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야? 물어보면 뭐야? 김우빈 나오는데 뭐야? 이러죠. 근데 어쨌든 김우빈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HD 현대중공업의 아이템을 알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소비자 접근적인. 이게 HD 현대의 정기선 회장님이 지금 43세로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43세가 회장님이세요. 이런 젊은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광고도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는 바로 이겁니다. 짜잔. 그래서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물론 김우빈 씨의 실제 생일은 7월 달이에요.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이 그냥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이분이 2, 3일 전에 올리셨는데 드디어 들어주셨습니다. 이루어질 진이의 그 진이의 주인공인 이분이 직접 들어주셨어요. 진짜 외치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진이한테 외치는 심정으로 같이 외치면서 끝내면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더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빈님 결혼식 날 싸주실 거죠? 살려주십시오. 너무한다. FOMC를 앞두고 오늘 양시장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에 대한 경계감 속에 대형주보다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더 주목받으면서 코스닥 쪽으로 더 상승 탄력이 강한데요. 이제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해서 21포인트가량 하락 중이고요. 4,1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포인트가량 상승 930선 재회복에 성공해서 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은 0.8%가량 하락. 오늘 코스피 안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조금 하락폭이 큰 모습 가져갑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도 조금 쉬고 있고 현대차 같은 그간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안에서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1,70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은 1,000억가량, 기관은 4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일제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코스닥은 기관도 함께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40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1,5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건 개인의 순매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에 다시금 올라섰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 지금 3원가량 올랐고요. 1,470원 선 지나가면서 여전히 1,47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재생의학 전문 기업인 LNC바이오가 중국 자회사를 앞세워 자사 인체 조직 기반 의료기기의 중국 판매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나갈 전망인데요. LNC바이오는 오늘 장 시작 전에 자사 중국 자회사인 LNC 차이나가 중국 상하이 제이아 라이프와 메가돈 플러스의 중국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판매도 함께 시작됐는데요. LNC바이오는 급속도로 커지는 중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중국 시장 조사기관인 BNY 컨설팅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 돈 7,700억 규모의 중국 동종 이체 피부 이식제 시장 규모는 올해 8,6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LNC 차이나의 파트너사인 상하이 제이아 라이프는 2년 전부터 중국 현지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전략적 제휴로 중국 시장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LNC 바이오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6%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 장이 진행되면서 오름폭을 조금은 축소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6.41%가량 상승, 71,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테라뷰인데요.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최고 90% 넘게 오르면서 공모가 대비 2배인 더블을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테라뷰는 1초에 1조 회 진동하는 전자기파인 테라헤르츠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초정밀 비파괴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테라헤르츠는 기존 검사 기술인 전자파, 초음파, 또 엑스레이에 의한 한계점을 극복한 비파괴 초정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초정밀 검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첨단 산업 기업들은 이미 테라뷰의 검사 장비와 솔루션을 라인에 도입해서 사용 중인데요. 테라뷰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했는데 약 42.7의 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경쟁률 646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 상단인 8,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올 4분기 들어서 이날까지 유가증권 시장 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11개사의 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54%가량 상승했습니다. 수익률 1위는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대비 420% 급등한 에임드바이오인데요. 일단 에임드바이오 오늘도 3.6%가량 오르면서 5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1,000원인데 오늘 53,300원 선, 5만 원 선 뚫어냈고요. 테라뷰 주가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테라뷰도 오늘 90%가량 장중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70%가량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으로 현재 2위와 3위에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차기 대장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그리고 3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국내 양극재 사중 최초로 유럽 생산 거점을 확보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유럽 첨단 산업 자립을 골자로 한 산업촉진법 발의가 임박함에 따라 헝가리 공장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인데요. 일단 알테오젠 주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의함에 따라 주가가 장중 3%가량 오르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큰 상승은 아니고요. 0.1%가량 강보합 45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6.41%가량 급등 18만 4,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주가는 0.34%가량 상승이네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으로 코스닥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는 생겼지만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그간 소외됐던 종목들의 투심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그리고 연기금액,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은 코스닥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최근 굵직한 이슈에 좀 둘러싸여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님께서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우선 알테오젠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바이오 기업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들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고 이제 공부를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은 2008년에 설립된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입니다. 네. 가장 유명한 게 알테오젠이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항암제라든가 항체 치료제는 보통 이제 정맥 주사로 맞아야 네, 돼요. 이 정맥 주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이제 이 투여 방식을 이제 고수해야 되는데 이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거는 이 피하 주사, 우리 보통 SC라고 하는데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기술인 거예요. 정맥 주사는 사실 약물을 이제 직접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이라서 이게 사실 약효가 빠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투여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맥 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에 입원해서 한 4시간, 5시간 침대에 누워서 이제 맞아야 되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만약에 정맥이 불안정하거나 뭐 염증이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감수해야 되는데 피하 주사는 이제 피하 지방층에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여 시간도 한 5분이면 네, 되고 예. 그러니까 사실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것도 가능한 제형인 거고 치료하기도 엄청 쉬워지고 병원 입장에서도 보면 환자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이제 이거를 뭐 항암 치료제라든가 항체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그 획기적으로 환자의 편의성이 좋아지는 건데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이 그런 면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뭐 머크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뭐 이런 글로벌 제약사하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이전 이거에 플러스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뭐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것도 이제 임상 허가 단계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해 한 1,029억 원 정도 매출을 했고요. 254억 원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을 봐도 이미 작년 대비로 매출이 굉장히 늘었고 영업이익 자체도 작년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거든요. 올해 매출액 한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1,000억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지금은 적자지만 기술력이라든가 뭔가 이제 혁신성 갖고 있는 기업들을 코스닥 시장에 이제 입성을 시켜주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때 공모 당시에 시가총액이 1,415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24조 원대로 성장을 했으니까 뭐 그 과정에서 보면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계약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고 뭐 사실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 대장주가 예전에 HLB였었는데 HLB 제치고 바이오 대장주는 이제 자리매김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로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동안 환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거의 혁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로 이제 이전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어제 임시주총 예. 열고 이제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결의 건을 의결한 거예요. 네. 사실 이전 상장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불씨가 지펴진 게 지난 7월에 알테오젠 이재주주 이제 개인인데 뭐 스마트앤그로우 대표가 이제 이대 주주를 있거든요. 이 예. 이대 주주가 알테오전은 코스피로 좀 이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전설이 좀 솔솔 피어나기 시작했고 지난 8월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로 이사 가겠다라고 공식화했고 그때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이전 시기의 그러니까 이전 상장 시기의 뭐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약간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9월 말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면 주관사가 또 필요한데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 선정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에 착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주총에서 결의를 이제 최종한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그게 이전한다고 하면 바로 네. 이전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전하고 싶다고 다 이전할 수 있는 예. 것도 아니고 사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네. 알테오는 사실 이제 정량적인 이 요건들은 거의 다 충족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좀 보면 이제 뭐 영업활동 기간이라든가 자기 자본 및 상장 예정 주식 수 그리고 주식 분산 정도라든가 뭐 일반 주주의 수 그리고 뭐 경영 성과 뭐 감사 의견 요건 이런 것들이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경영 성과인 건데 워낙에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영 성과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높았는데 일단 뭐 매출액, 이익, 기준 시가총액, 자기 자본 요거를 이제 조합한 요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매출액이 얼마를 이제 충족하고 엔드 기준 시가총액 얼마 이상이면 이제 충족한 걸로 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조합이 있고 아니면 단일 조건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라는 조건도 있는데 이미 알테오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24조 정도니까 뭐 시가총액 관련된 요건은 모두 이제 충족을 한 상태고요. 뭐 다른 정량 요건들도 충족을 한 상태라서 뭐 이제 정량 요건에 대한 걱정은 없고 여기에 이제 경영 투명성이라든가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질적 심사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알테오전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코스닥에서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코스피로 가면 이거를 이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건데 예. 그걸 위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내부 통제라든가 뭐 컴플라이언스 이런 보안 작업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나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건 이제 기본 일반적인 IPO 과정은 똑같죠.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상장 승인이 나면 내년 중에 아마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예, 예. 보통은 이제 IPO를 하면 이렇게 상장 승인을 받고 뭐 수요 예측을 하고 공모가를 결정해서 일반 투자 대사로 이제 공모를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알테오전은 이미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신주 발행이라든가 이제 공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뭐 수요 예측을 하거나 일반 공모 청약 이런 과정은 건너뛰고 이제 바로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알테오젠은 코스닥 상장할 때 뭔가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네. 갔잖아요. 근데 네.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하니까 제1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을까요? 이게 사실 예. 특례 상장이라는 게 기술력, 예. 성장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인증을 받잖아요. 뭐 두 곳 이상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등급이 얼마 이상이면 이제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네. 뭐 지금 당장 흑자는 아닌데 뭐 이런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보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걸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이게 이제 2005년에 특례 상장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이 제도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이 303개 정도인데 알테오젠이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는 첫 사례 1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특례로 상장했을 때는 이제 적자였고, 근데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네. 여기에 나아가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고 코스피로까지 이전하는 어찌 보면 이제 성공 사례, 네. 이 다른 기업들이 약간 롤모델처럼 이제 된 거인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24조 5천억 원 정도니까 이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쭉 이제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면 뭐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이런 이 종목보다도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한 29위 정도 29위. 되니까 코스피로 옮겼을 때도 이제 상당히 큰 종목이 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정말 옮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사실 코스닥보다 네. 코스피가 여러모로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거나 이러기가 좀 수월하긴 네, 하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불씨를 지폈던 그 이대주주 그분 이제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우 대표인데 그분이 이제 이전 상장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코스피에는 코스닥보다는 더 다양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고 공매도 이슈들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이 가장 이제 괴로워하는 게 공매도 폭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에서는 조금 덜하니 뭐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알테오젠 자체도 공식 입장에서 이 뭐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요거를 이제 이전 상장의 목적으로 밝혔었어요. 사실 코스닥 시장은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급등락도 심하고 이제 실적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럼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코스피로 좀 가보자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알테오젠 지금 뭐 실적이 여러모로 좋잖아요. 매출뿐만 아니라 흑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니까 코스피 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코스피 시장이 보면 이제 뭐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일단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의 여러 가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네. 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패시브 펀드들이나 연기금 같은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고, 알테오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가총액 한 29위 정도 될 것 같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코스피에서 여러 가지 지수 중에 알테오젠이 들어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알테오젠이 이전에 왔을 때 이 알테오젠을 담아야 돼요. 그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뭐 유동성이라든가 뭐 밸류에이션 체계 그리고 뭐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뭐 투자자들 뭐 면에서 보면 모든 게 약간 매력적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장 업체라는 이미지보다는 네. 우리는 코스피 네. 업체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이런 게 뭐 해외에 가서 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기에도 조금 더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뭐 코스닥에서 1등 좋은데 조금 이 시장이 좁으니 더 넓은 장가 가서 놀아보겠다. 네. 그래야 몸집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좀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뱀보다는 용이 낫다라는 판단.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피하 주사 제형이 혁신 기술인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 관련인데 그렇다면 이런 이슈가 이정 상장에 대한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것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저 이게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네. 요새 이제 이전 상장 이슈랑 좀 겹쳐서 이제 논의가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항암제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이 기술은 그 알테오젠이 처음 개발한 기술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 시장에 원래 강자가 있었어요. 그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인 건데, 뭐 여기도 이제 엠다제라는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네, 보유하고 네, 있었거든요.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머크가 뭐 자기네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그 키트루다에 알테오젠 기술을 적용을 한 거죠. 이 할로자임이 아니라. 할로자임은 우리 특허를 알테오젠과 그 머크가 침해를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2024년 4월에 미국의 뉴저지 연방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예. 머크와 알테오젠도 이제 여기에 맞서서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 그러니까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다라고 이제 그 심판을 청구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으로 맞붙은 상황인 건데, 할로자임이 독일에서는 일단 키트루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게 독일 미넨 지방법원이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독일에서는 판매가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인 건데, 반대로 미국 특허청에서는 이제 할로자임의 특허에 뭐 기술적 진보라고 보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이 알테오젠하고 머크가 제기한 무효 심판 절차를 개시한 상태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이 알테오젠의 좀 긍정적인 뉴스인 건데, 알테오젠은 일단 독일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머크하고 할로자임 간의 법정 분쟁인 거고, 네. 다른 유럽 국가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이 연쇄적으로 이제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하나증권도 이 가처분 승인이 알테오젠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근데 그 근거를 보면
이 독일에서의 가처분 신청 인용이 뭐 특허권이 유효하다, 무효하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특허 침해 여부는 거기서도 이제 별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이 가처분 신청 인용이 일단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그 뒤에 이제 특허가 유효한지를 이제 따져보는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 인용이 독일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 미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인데다가 네. 뭐 유럽 이외 다른 국가들도 보면 독립적으로 이제 가처분 인용을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정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근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1월에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해서 지금 막 매출이 발생을 시작한 단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많이 팔려서 매출이 굉장히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타격이 크겠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 기대치, 그러니까 뭐 네네. 이걸로 인한 기대치 중에서 이 법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고 따져보면 키트로다 전체의 한 2%대에 불과하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예, 분석이었어요. 예. 만약에 유럽 전체에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라고 쳐도 올해와 내년 이렇게 추정 매출 합계해서 한 7.7%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판단인 건데 이거는 이후에 이제 뭐 특허가 유효하나 무효하냐 요거에 대한 결과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코스닥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코스닥은 알짜들이 저렇게 다 가나?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하필 또 이제 코스닥 시장 최근에 좀 탄력받아서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막 만년 800선에 머무르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10월 말에 900선 잠깐 넘었고 최근에 924에 넘어서 930선까지 오르면서 아 이제 천수닥도 눈에 보이네, 고지 네. 바로 고지가 보이네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았었는데 이렇게 진짜 뭐 시가총액의 뭐 8위 9위도 아니고 1등 완전 형님이 빠져나가면 아 이거 상승이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당연히 나오죠. 사실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알테온이 빠지면 코스닥 시장에 이 한 번에 상당한 시총이 이제 이탈하게 되는 그러네요. 거기 예, 때문에 예. 지수 상승 여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이제 알테오젠이 주가 계속 오를 거냐, 주가가 좀 주춤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시총의 방향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코스닥의 이 큰 형님이 좀 빠져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 좀 위축되고 밸류에이션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좀 활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런 부분인 거죠. 과거에도 이제 대형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를 옮겨간 경우들이 좀 많았잖아요. 여기서 좀 몸집을 키워서 코스닥을 좀 이끌고 갈 만하다 하면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해버리니까 그럼 뭐야? 코스닥은 결국 2군, 네. 2부 리그잖아.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가장 뼈아픈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가 이제 중요해진 건데, 뭐 이제 최근에 정부가 뭐 모험자본 활성화 대책 검토한다 이런 네, 소식 네. 때문에 지난달부터 코스닥이 오른 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같은 뭐 장기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들, 뭐 성장 펀드, 뭐 모험자본 공급 확대, 그리고 세제 혜택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미국 나스닥처럼 이런 성장 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키우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긴 한데 네, 네. 뭐 사실 이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그에 맞게 유동성들 들어오겠죠. 근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종목 하나가 큰 게 하나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이게 이 정부의 대책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유동성, 수급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코스닥이 정말 질적으로 이제 한 단계 점프업을 하려면 이 코스닥의 근본적인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뭐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했던 예를 들어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사실 불공정 거래가 대부분 코스닥 타겟이었던 경우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불공정 이슈들이 좀 많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기업 자체들도 계속 체질 개선을 하고 실적을 높이고 약간 이제 주가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그렇죠. 없어지고 네. 자체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이제 자체 체질을 좀 강화하는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코스닥이 오를 수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알테오젠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를 계기로 네. 뭔가 이런 이제 좀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 문제 이런 부분 좀 잘 해결돼야겠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보합권에 머물며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엔비디아의 H200칩 수출 승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며 불안한 시작을 알렸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 동반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가 반도체주, 자동차주가 쉬어가는 상황에서 홀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HD현대그룹이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3조 원 규모의 신규 조선소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리기판주가 오늘 삼성전자가 이 중우 엠텍이라는 유리기판주에 투자했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비만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간밤 미증시에서 비만 관련주인 스트럭터 테라피틱스가 근육량의 감소 없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풍력주도 모처럼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가 내일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 가운데 신한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2,5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항공 관련주가 햇살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2027년도 1분기에 진에어 단일 법인이 통합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련주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마스가의 수혜주로 재평가해야 된다며 오늘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 내놓았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2분기부터 헝가리 공장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주목해봐야 하자는 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이번 4분기에 증익 전환이 기대된다며 목표가 7만 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살펴보시죠. 우선 LNC바이오 오늘 맑음인데요. 중국의 회사와 협력을 해서 메가던 플러스의 판매를 오늘부터 개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 테라뷰 같은 경우에는 영국 기업 최초로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뜨거운 데뷔 전치른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